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깜빡했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무역정책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에 대해서 봤죠. 자, 이 그림이 농업정책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유럽은 이제 뭐 유럽이라고 그러지만 여기는 EU가 되겠죠. EU. EU라고 해서 경제 공동체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유로라고 해서 통화 공동체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유로 하기 전부터 이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그 유로라는 이름 하에 ECC에서 뭐 EC로 가면서 공동 경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공동농업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스페인 이런 나라가 별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 정책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유럽 나라들끼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뭐 또 차이는 꽤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프랑스, 스페인 전통적인 농업국가고, 그 다음에 영국은 또 이제 뭐 상대적으로 농업이 약한 국가입니다. 약한 국가고 오히려 농업보다는 산업이 강하고, 독일이야 산업도 강하죠.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공동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실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밀이든지 아니면 어떤 농산물이다. 세계 시장 가격이 여기다. 여기인데 유럽 내에서 지지 가격을 이걸 했다. 뭐 지지 이유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농민 보호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같이 뭐 어떤 이 주곡에 대한 작업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일부 단체에 대한 이익 차원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로비라든지 어쨌든 그런 경우로 어쨌든 이런 지지 정책이 됐습니다. 이 가격을 유지한다. 만약에 수입 없는 EU 가격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이렇다 그러면 사실은 EU 내에서 생산량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 생산량은 EU에서 수요는 이만큼이고 그럼 이만큼 이 폭만큼이 그 EU 바깥에서 수입이 될 겁니다. 수입이 될 거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지 가격을 이렇게 높였다. 그러면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수요량은 비싸기 때문에 이만큼 줄고 이만큼이 오히려 과잉 생산이 되는 겁니다. 과잉 생산. 지지 가격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이 수요를 초과한 생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죠. 수요보다 이만큼 더 많이 생산됐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 외국에, 개도국에 원조를 주는 경우도 있고, 정 안 되는 경우에는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죠. 농산물 폐기 처분이라는 것은 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수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외국에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세계 시장 가격이 이 높이기 때문에 이 높이만큼, 물건당 이 높이만큼 보조금을 줘야지 수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높이 곱하기 수출되는 양 이만큼 이 빚금친 면적만큼 수출 보조금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굉장한 비효율이고 그 다음에 이 면적 자체가 굉장히 그 그림에서의 면적도 큰 게 보이지만 이거 자체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EU 전체 보조금이 전체 농업 생산액의 한 22%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위가 있어가지고 전혀 보조금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다 빼고 나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가 평균적으로 22%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지금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만큼 되고 나니까 이제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쓰자라는 이제 그런 제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어떤 점을 할 것이냐. 하나의 벤치마크가 되는 게 이런 점입니다. 자, 수입 없는 EU 가격. 최소한 예를 들어 이 정도 가격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수입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가격을 했다 그러면 보조금 비용이, 수출 보조금 비용이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수출할 물건이 없는 거죠. 생산만큼 그대로 국내에 다 쓰는 거니까 수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보조금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단지 물론 세계시장 가격이 이건데 이 가격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만큼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뭐 그런 또 다른 정책은 필요하게 되겠죠. 어쨌든 지나치게 높은 가격 지지를 위해 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 지불이 자국 농민한테 지불하기도 하고 또한 플러스 이만큼은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그 물건을 싸게 사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외국의 효율적인 생산업자가 뭔가 하면 소위 불공정 거래에 따라 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무역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추는 거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나 사실은 이제 지지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이걸 낮추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제일 민감한 게 쌀이죠. 쌀의 가격이 실제적으로 이런 지지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따져보면 이 그림에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쌀 가격은 세계 시장 가격의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비쌉니다. 비싼데도 지금 여전히 쌀 가격을 더 올려달라. 가을철마다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위를 하고 뭐 실력 행사를 합니다. 뭐 농민들은 이제 따지죠. 뭐 물가도 올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종잣값도 올랐고 비료도 올랐는데 뭐 5년 동안 쌀 가격은 왜 안 올려주느냐.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 뭔가 하면 동일한 실질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매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런 지지 가격은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돼서 이걸 낮추기가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요즘 나오는 것이 직불금입니다. 직불금. 직불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을 줄이는 겁니다. 자, 이게 가격을 이렇게 올리니까 자, 생산이 이 가격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이 가격에서는 생산이 이만큼인데 그럼 이만큼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이 높이만큼을 뭐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죠.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이만큼 원래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이 높이만큼 지원을 해주니까 농민들이 옛날에 생산하던 이만큼 농민까지도 또 생산하는 겁니다. 높은 가격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산이 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이 원인은 어디 있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생산물에 대한 지지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생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 가격을 유지하고 그 생산물당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하면 생산품이 아니라 생산업자한테 준다 그러면 그만큼 생산이 안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요만큼 생산하는 생산업자한테 자 여기에서 당신들이 매년 이만큼 생산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만큼 주겠다. 그럼 원하는 대로 지지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이 사람들은 더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봐가지고는 이제 시장 기능은 처음에 이 가격 설정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시장 기능은 작동을 안 하는 거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겁니다. 이유는 EU 가격을 인하시키고 생산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농부들이 생산량과 관계없이 직불금을 받을 것을 제한한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지금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직불금을 주고 있는 것이 생산량에 따라서 직불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당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래 목적이 농민, 뭐 예를 들어서 저소득 농민 아니면 영세 농민의 보호 차원에서 그 생산물 가격을 비싸게 사줬다라는 건데 실제 이제 그런 차원으로 그 영세 농민한테 지원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영세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더 농사에 뛰어들면서 부담만 많아진 거죠. 그러면 원래 목적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영세 농민한테 직접 주는 거죠. 직접 돈을 주고 생산량 무관하게 직접 1인당 농민 1인당 얼마씩을 줘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원래 농민 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하고 대신에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쌀에 대해서 그렇죠. 농가당 아니면 면적당 줍니다. 생산량당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량당 준다 그러면 결국은 가능한 한 많이 생산하도록 생산량 경쟁을 할 겁니다. 양 경쟁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뭐 품질보다는 양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쌀은 옛날에 이제 쌀이 부족할 때는 양이 중요했죠. 그러면서 통일벼 뭐 그런 게 나와가지고 다품종 쌀을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양보다는 품질을 따지기 때문에 더 맛있는 쌀, 좀 더 비싼 돈 주고도 더 맛있는 쌀을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더 찾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 맞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이런 양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면적당 또는 농가당 직불금을 준다 그러면 오히려 품질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농민들은 그렇게 받아가지고 뭐 좋은 쌀을 생산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농가당 주는 것이 있고 면적당 주는 것이 있고 면적도 이제 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농에 대해서만 주는 거죠. 1인당 어느 면적까지 얼마씩 준다. 뭐 그런 식으로 직불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의 물건 양당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런 비효율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효율적인 정책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아껴 쓰고 낭비를 줄이면서 원래 목적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런 차원으로서 이 직불금이 운영되고 있죠. 사실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 거죠. 더 나아가서는 직불금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도 사실은 더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아요. 직불금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는 게 더 낫죠. 생산량을 이만큼 더 줄이고. 그리고 사실은 뭔가 하면 농민한테는 따로 직불금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생산을 줄이는 것에 대한 직불금을 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런 것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제일 큰 문제는 과잉 생산입니다. 농업은 뭐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시간에 처음 배우겠지만 풍년의 역설이죠. 농민들한테 제일 재앙은 풍년입니다. 풍년이죠. 전체 농민이 다 망하는 거죠. 흉년 들면 일부 농민은 망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돈을 많이 법니다. 즉 생산량이 너무 많으면 수요 탄력성이 굉장히 낮은 데서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농민들이 다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잉 생산을 막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지나치게 지나친 생산을 막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뭐 예측이 쉽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쌀 같은 거는 상당히 예측이 많고 예측성이 높고 그 다음에 오랜 축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쌀은 남아 돌아오고 있어요. 매년 쌀은 남아 돌아온 거죠. 그래서 쌓아놨다가 썩어만 버리는 그런 아까운 쌀을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좀 진취적으로 그냥 직불금을 계속 주면 되는 거죠. 쌀 생산을 하든 안 하든 계속 해온 사람들한테는 계속 주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은 좀 우리나라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2020년 초에 이제 직불금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분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댓글 같은 걸 보니까 소위 최근에 기능을 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농민이 됐는데 원래 그래서 이제 몇 년째 농사를 하고 있다가 원래 드디어 자격이 돼가 옛날에는 5년 이상 농사했는 사람만 직불금 자격을 얻습니다. 자격을 줬는데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5년째 돼가지고 원래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직불금을 신청을 하고 가보니까 안 된다라고 하더래요. 왜냐하면 과거에 받던 사람들만 주겠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직불금을 받는 사람만 계속 직불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과연 그 과거 농민들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뭔가 하면 사실은 뭐 농업에 다시 들어가지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뭐 모르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로 이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차원에서 직불금을 줘가지고 가격을 많이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직불금을 노려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직불금의 또 하나 문제는 한참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직불금이 농민보호 차원의 문제였는데
농민한테, 경작하는 농민한테 안 들어가고 땅을, 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한테 들어갔더라라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실제 농민한테 주려고 했는데 농민이 아니라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도시에서 잘 살고 있는 지주들한테 그 직불금이 갔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을 잘못 운영하는 거죠. 직불금은 필요한 겁니다. 한데, 그런 식으로 잘못 운영하니까 이제 세금이 낭비되고, 원래 목적은 달성 못 하는 거죠. 뭐, 기껏해가지고 그것도 잘 관리도 못하고, 누가 뭐, 청문회 간다든지, 그럴 때 이제 조사해보면 그런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청문회에서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예, 뭐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청문회 때 터졌다는 것은 그 전에 얼마나 관리가 잘못되어 있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수출 보조금에 대한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출 할당, 수입 할당제. 또 다른 정책. 이제, 관세와 수출 보조금은 다 가격 정책입니다. 가격 정책인데, 이제 수입 할당제는 수량 정책입니다. 할당, 양을 할당한다는 거죠. 수입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제한은 통상 면허나 할당량을 발급하여 시행된다. 수요량이 자국 생산량자들의 수입에 의해 공급되는 공급량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수입 할당제는 수입 가격을 올릴 것이다. 자, 뭐 봅시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도, 이게 세계시장 가격이었다. 그럼 세계시장 가격, 이 가격에서 그 나라의 생산량, 뭐 지금 이 경우는 미국의 설탕입니다. 미국의 설탕인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설탕량은 이만큼이고 미국 사람들의 수요도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만큼 면적이 수입됐을 겁니다. 수입됐는데, 자, 여기다가 뭔가 하면 이 수입 쿼터를, 할당량을 딱 정했습니다.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 양으로. 그게 이 면적을, 이 폭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정했습니다. 3.4다. 그럼 이 폭이 3.4 되는 데서 가보니까 그게 이 면적, 이 넓이가 된 거죠. 그럼 3.4가 되도록 만드는 가격이 여기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그러니까 수입량이 이 세계시장 가격에서 자유롭게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적은 어떤 양, 현재 양의 절반이다. 절반으로 딱 제한해버린 거죠. 그렇게 제한해가지고 수입량이 딱 줄면 준 만큼 이 폭이 줄어가지고 이 준 만큼 세계시장, 미 국내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할당량이 이렇게 정해지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이만큼 오른다. 자,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보면, 옛날에는 이 가격에 이만큼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면적이 소비자 잉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가격에, 이 높이 가격에 이만큼 소비하니까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죠. 즉 A, B, C, D 면적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손실, 소비자 잉여가 준 소비자 손실이 A, B, C, D가 된 것이고, 자, 반면에 생산자는 옛날에는 생산자 잉여가 이 면적이었죠. 이 면적이었는데 이제는 생산량이 이만큼으로 8.4로 넣으니까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 늘었습니다. 즉 A 면적만큼 생산자 잉여가 늘었습니다. A, B, C, D만큼 손실이지만 A는 이만큼을 생산자 잉여로 가져갔기 때문에 뭐 순손실은 관계없는 거죠. 손실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BD는 결국은 비효율입니다. 비효율이라는 것은 항상 양쪽 끝이 비효율이었죠. 이것은 옛날보다 비효율적인 생산업자가 생산함으로써 생기는 생산의 비효율. 이거는 옛날보다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소비의 비효율인 거죠. 비효율이고,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당지대라고 합니다. 할당지대. C의 면적은 할당지대인데, 자, 이거는 이제 과연 누가 미국에다가 설탕을 수출할 것이냐라는 거죠. 수출할 수 있는 양은 3.4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3.4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하는 그 업자가 바로 그만큼 돈을 법니다. 3.4가 아니라 여기다가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496불에 톤당 469불에 수출했는데 이제는 수출하게 되면 톤당 747불 받게 되는 거죠. 즉 250불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할당 관세가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옛날에 비해서 250달러만큼 더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250달러만큼 덜을 누가 받을 것이냐?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이제 이걸 디자인하기 나름인데, 수입업자가 받을 수가 있고 수출업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입 할당 양을 누가 가지느냐라는 겁니다. 미국 국내 수입업자가 가지면 수입업자가 가질 수 있고, 아니면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할당제를 하는 나라에서 그 수입하는 권리를 줍니다. 주면 보통 이게 권리를 주는 것이지 세금으로 받지는 않죠. 그러면 결국은 그 권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할당지대라고 하는데, 보통 그래도 이 지대가 불공평하게 갈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할당제를 한 미국에는 남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순소실은 아니겠죠. 순소실은 아니겠죠. 누가 갈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BD는 역시 순소실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 그 설탕업자들이 이런 이 할당 이걸 가집니다. 할당 쿼타 같은 걸 가지기 때문에 크게 이제 그런 상당히 로비 같은 것에 의해가 많이 좌우되죠. 우리나라도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어릴 때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것은 그 바나나. 바나나가 이제 수입 자유화된 것이 물론 여러분한테는 날 때부터 다시 자유화될지 몰라도 나한테는 굉장히 얼마 안 됐습니다. 내가 한 중고등학교만, 중학교까지만 하더라도 바나나는 잘 못 먹었어요. 한 고등학교 때 됐나? 그때부터 수입 돼야 됐나? 어쨌든 거의 80년대까지는 최소한 바나나는 우리나라 수입이 자유화 안 돼 있습니다. 자유화 안 돼 있는데 수입은 하긴 해요. 수입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이제 90년대 이제 후반 돼 가지고는 거의 다 그런 게 다 수입 자유화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를 하지만 수출 주도형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수입에 대해 가지고는 엄격히 다 막았습니다. 일본 물건은 거의 다 무조건 막았고, 그다음 온갖 농산물은 다 무조건 막았고, 그런 거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바나나 같은 경우 안 막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과일 농장은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바나나는 제일 싼 농산물이죠. 과일이죠. 싼 과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생산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제 바나나를 이제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거는 그래도 남들 보기도 그렇고 또 부자들도 먹고 싶고 하니까 이제 수입을 합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그런 고가, 옛날에는 고가였죠. 우리나라에 없는 열대 식물 같은, 열대 과일을. 그걸 이제 주로 뭔가 하면 농민단체에 줍니다. 농민단체. 농민단체가 그 수입 쿼타권을 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 양만큼. 그 양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나라 과수농가가 크게 피해를 안 끼칠 정도. 그 정도 양에 대해 가지고 그 수입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권리를 받는 농민단체는 이제 그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들 권리를 사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는 희귀하니까 그거는 진짜 부잣집 애들만 먹는 그런 부잣집 애들 소풍 갔을 때만 겨우 들고 오는 남들은 그가 침막 질질 흘리는 그런 정도 과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나나 그건 아니죠. 바나나는 가장 싼 과일입니다. 가장 싼 과일인데 수요 공급입니다. 결국은 품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적으면 희소하면 가격이 비싼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할당 양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현재 저 할당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 지금 저게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이제 사실은 마찰이 많아요. 철강 산업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제일 분쟁이 많은 겁니다. 분쟁이 많은 이유는 구조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조정이 쉬운 것은 상대적으로 분쟁이 덜합니다. 안 되면 정 안 되면 버리는 거죠. 버릴 수 있으면 버리는데, 이거는 철강은 고로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진짜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 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 가능한 한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이런 것은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인 것이 고로를 만들어야지 물건이 나온 거죠.
현재 전 세계 고로 용량보다 조금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번 폭등할 때 또 우고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그 순간적인 수요가 충분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 세계적인 과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과잉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앓고 있으니까 뭐 그게 이제 뭐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선진국부터 이제 타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개도국은 싼 가격으로 나오니까 선진국부터 이제 거기 따라 가지고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이 생기고 국내 관련 거기 있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장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산업 보호에 대한 압력이 심하죠. 그래서 이제 철강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뭐 유럽하고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하는 입장이죠. 항상 철강의 세계적인 수출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격이 떨어질 때는 항상 이제 많이 딴지를 많이 걸죠. 많이 건다고 뭐 수출하는 입장에서 뭔가 하면 큰 소리를 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경우는 반더핑 관세를 당하기도 하고 안 되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할당으로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할당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정 자율 규제 우리가 알아가지고 수출을 줄이는 뭐 그런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뭔가 하면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도 종류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 중에서 일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소위 할당으로 해가지고 딱 생산량이 있습니다. 생산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 할당량이 있으면 그 양 가지고 우리나라 뭐 포항제철하고 뭐 여러 업체들끼리 해가지고 1년에 미국에는 할당된 만큼 요만큼만 수출하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할당량에 따라서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꽤 여러 군데서 사용되는 그런 지금 현재 무역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할당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할당제에 대해서 뭐 할당제는 수입될 수 있는 재화 양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 제한은 통상 면허나 할당량을 발급하는 것으로 시행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업자한테 면허나 할당량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아니면 알아가지고 상대국이 뭐 할당대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수요량이 자국 생산자들과 수입에 의해 공급되는 공급량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구성력 있는 수입 할당제는 수입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을 봤죠. 그래서 수입 가격을 올리니까 관세 대신에 수입 할당제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 정부는 수입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부의 조세 수입은 없죠. 관세 수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수입품을 높은 가격에 파는 데서 오는 수입, 이거는 임포트가 아니라 레베뉴죠. 레베뉴는 수입 할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국내 수입업자나 아니면 국내 해당 업종에 줍니다. 그리고 이 잉여 수입을 우리가 할당지대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누가 이걸 가져야 되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공정성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있죠. 뭐 이거 미국의 이제 톤당, 원당, 설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제 이 교과서에 설탕 이야기가 나오죠. 미국이 그렇게 농업에 대해 가지고 세계 최강국이고 유럽에 대해서 농업 보조금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입장이지만 미국도 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설탕에 대해 가지고는 쿼타로 해가지고 설탕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쿼타를 통해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관세보다 더 후진적인 그 규제 방법입니다. 아까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시적인 문제죠. 일시적인 경기 변동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긴급 세이프가드라고 해가지고 긴급 수입 제약금 같은 경우는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농산물의 가격 급등이라든지 일시적인 구조조정인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에는 하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 아닙니다. 몇백 년 이상 계속되는 이런 황당한 거의 100년 가까이 지속되는 이런 황당한 이 무역 규제입니다. 무역 규제. 미국 설탕업자들의 로비에 따라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이런 것이죠. 이건 좀 참 황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또 다른 정책이 수출 자율 규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철강에서 설명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수출 자율 규제는 할당이 수입국보다는 수출국에 의해 부과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 할당제와 같다.
그래서 아까 철강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할당제를 할 때 뭐 수입 권한을 거달아 미국의 그 철강업자가 가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할당권을 그 미국의 수입업자가 가진다 그러면 그건 수입 쿼터제고, 우리나라가 알아가지고 수출량을 줄이면 그거는 수출 자율규제입니다. 그래서 할당제를 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그게 좋죠. 우리나라한테는. 그만큼 좋은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한테는 이걸 쓰는 게 좋은 게 수입 할당제를 당하는 것보다는 수출 자율규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아까 본 그 렌트를 저 수입업자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즉 할당의 수출국보다는 수입국보다는 수출국에 의해 부과되는 것인 거죠. 다른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은 통상적으로 수입국에 의해서 요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건 신사적으로 무역 분쟁이 해결된 겁니다. 알아서 수출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서로 관세나 이상한 거 없이 뭔가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 정책으로부터 오는 이윤이나 지대는 외국 정부나 외국 생산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더 비싼 가격에 수출할 수 있는 거죠. 수출량을 줄이는 대신에 더 비싼 가격에 수출할 수 있다. 즉 외국인들은 제한된 수량을 인상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자율규제 하겠다고 미국에 가가지고 교습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미국 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철강업계에서 반발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미국 규제 당국이 무역 당국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면 이제 알아가지고 들어가서 슬슬 교습하죠. 그러면 이제 뭐 비관세나 그러니까 뭐 덤핑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쿼타제를 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뭔가는 우리가 자율규제하겠다. 양을 원하는 대로 줄여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뭐 양쪽에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나 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걸 하나를 쓸 수 있는 방법은 하지만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이 맞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두 나라 간에 양자 간에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면 그거는 전체적인 자유무역의 기준은 깨집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자유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가능한 한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지만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양국 간을 위해서는 서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양국에는 더 도움이 되긴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이제 국산 자재 사용 조건. 국산 자재 사용 조건은 최종재 일정 부분을 자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즉 나름대로 뭔가 하면 이 자국을 위한 수입도 가려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뭐 그런 조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정부 구매 같은데 이제 그런 그 규정을 적용하죠. 국산 자재 사용 조건은 한 채와 가치의 최저 비율이 국내 부가가치로 채워지도록 요구함으로써 금액으로 된 조건이나 물리적 단위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체 액수의 30% 이상은 국내 부가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중간재를 들고 와가지고 뭐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엔진이나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들고 가가지고 그걸 조립해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면 뭐 또 멕시코에 저임금의 멕시코에서 조립해 가지고 미국에 수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국산 자재 사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그런 조건을 하기는 힘듭니다. 하기는 힘들고 잘 안 합니다.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에 뭐 정반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국 부품 생산자의 관점에서 국산자재 사용 조건 규정은 수입 할당제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국산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국산자재 사용 조건은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지는 못하지만 국산 사용 조건은 기업들이 국산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면 더 많이 수입할수록 허용하는 뭐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이 국산자재 사용 조건은 관세처럼 정부 수입이나 할당 지대를 제공하지 못하죠.
대신에 자국 부품 가격과 수입 부품의 가격 차이는 최종대 가격으로 평균되게 반영돼서 소비자들한테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뭐 국산을 더 씀으로써, 국산을 더 사용함으로써 국내 일자리가 더 생긴다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정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뭐 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예가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런 거를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재화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그 공공조달,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뭐 여기에 이제 이 예가 있죠.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에 의하면 이 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이 제공된 모든 공공사업 계획은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진 철강 및 공산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재정정책이죠.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또 따로 저런 것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SOC 투자라든지 그런 용도를 통해 가지고 소위 경기를 회복시키는 차원으로 돈을 이렇게 좀 기금을 모아놓은 거죠. 근데 이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은, 이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은 국산품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금의 목적이 자국 경기 회복, 자국 대투자가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국에 대해 가지고 더 이 효과가 있는 부분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 국산만 된다라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 입찰이 20% 이상 낮지 않으면, 그러니까 현격히 가격의 차이가 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국산 25% 이내라 그러면 국산 가격, 국산 물건을 써야 된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산 물건을 사도록 규제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뭐 정부 조달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정부 조달. 뭐 옛날에 이제 한때 이제 최근까지 그랬나? 뭐 정부 조달 PC 같은 경우에는 국산만 쓴다.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또 그게 더 나아가지고 중소기업 제품만 사용한다. 등등. 그러니까 일반 사람한테 강요는 못하지만 국가가 쓰는 것은 뭔가 정책 목적에 따라 가지고 소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어떤 중요한 부품이 23%더 쌌기 때문에 23%가 더 쌌다. 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25% 이상 낮지 않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23%더 싼 외국 부품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돈을 못 빌립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베이 브릿지는 ARRA 융자를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산재 사용. 그러니까 대신 뭔가 ARRA 이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덜이겠죠. 낮은 금리겠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이게 국산 사용 규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 못하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국산 자재 사용 조건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제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규제는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품목은 미국 제조업 달러부터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관료적이 되고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산품으로 이게 안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뭐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쉬운데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모든 국산 물건을 다 가격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되는 거 하나 찾는 건 쉽지만 뭔가 하면 안 되는 거 찾기는 더 힘든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이런 규제가 있는 것은 사실은 비효율은 굉장히 낮게 됩니다. 보호무역론자 조항을 유발해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 기회를 차단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가 한번 당했다 라고 하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보복을 하게 되겠죠. 비슷하게. 보통 뭔가 하면 국제 간에는 그렇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당하면 또 그만큼 갚아주는 거죠. 물론 이제 힘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상호 주고받고, 이제 그런 관계가 생기겠죠. 자, 그 밖에 무역 정책으로 이제 몇 개씩 이제 줄줄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출 신용 지원 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업자를 지원하는 대출 형태로 수출 지원과 같다.
그래서 이 관련 금융기관이 있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수출입은행 이런 게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그게 원래는 이제 국영은행이었습니다. 국영은행이었는데 지금은 민영화됐을 겁니다. 아마. 민영화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중소를 빼버리고 그냥 기업은행이 됐죠. 그 다음 뭐 그런 은행들이 다 외환은행까지도 이게 다 국영은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외환은 완전히 민영화됐고 외국에 팔렸고 중소기업은행은 또 기업은행이 되면서 그냥 민영화됐죠. 수출입은행도 뭐 그런 형태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그 은행이 하는 것이 사실은 이익을 전담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은행이 하고 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나 수출입은행이 이걸 전담했습니다. 전담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뭐 옛날이라는 것은 이제 80년대까지 자금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돈이 없죠. 다른 은행들이 왜 안 하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수출입은행에는 국가에서 이제 돈을 딱 줘가지고 너가 알아가지고 수출하는 회사들한테 이런 식으로 저리로 대출해 주라는 거죠. 이 대출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업자금 대출이 아니고 수출 수익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출하는 사람이 수출하는 기업이 물건을 수출하면 그 수출된 물건에 대해서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출 오다를 받으면 LC라고 해가 신용증을 받죠. 받으면 그 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세관에 보내죠. 컨테이너에 실어 가지고 세관에 보내죠. 그러면 세관에서 그걸 가지고 수출 심사를 마치면 배에 실어 가지고 뭐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갑니다. 가면 가는데 최소한 뭐 요즘 빨라도 20일씩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만 해도 한 달이 걸리죠. 한 달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받으면 수입업자가 그 나라에서 도착하면 그 나라 관세에서 관세 심사를 하고 시간이 며칠 걸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받으면 수입업자는 받는 즉시 돈을 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싣고 가가지고 도매점을 거쳐가지고 소매점을 거쳐가지고 물건을 팔아야지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긴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아니면 보통 한 90일 정도, 3달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수출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건을 만들어 파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나가면 뭐 2달, 3달 있다가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간에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곤란한 걸 겪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수출 신용 지원입니다. 수출 신용 지원.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그 대출하고 다른 것은 그 수출하는 물건 자체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안전한 부분이 되는 거죠. 안전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지원이 된다는 것은 그냥 이 용도로 그냥 돈을 빌리면 되지 라는데 빌리는 것도 당연히 방법이 있지만 국가에서 이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업자이기 때문에 거의 저리로 아주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신용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수출업자를 지원하는 대출의 형태로 수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출했다는 물품과 그 다음에 관세 세관을 통과했던 그 정성 아니면 저쪽 회사에서 왔던 LC 같은 것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수출 전담 기관들이 이것을 빌려줍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수출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거죠. 미국 수출입은행 또 그런 걸 합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은 미국 수출자한테 수출 지원 대출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빌려준다 그러면 이건 무역정책이 아니지만 이 대출을 낮은 저금리로 해준다 그러면 이건 또 하나의 무역정책이 되죠. 그 다음에 정부 조달 제도는 정부 기관들은 비록 국산품이 수입품보다 비싸도 국산품을 구입해야 된다. 아까 이제 뭐 국산품의 예를 들어서 부품 비율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완전히 이제 뭐 국산품만 해야 된다. 뭐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PC 같은 거 정부 조달은 다 국산만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기관에 뭐 소니라든지 그런 PC 노트북 같은 건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이 그건 아마 공공 조달 자체에서 이제 그 뭐 아주 특별한 연구 목적 아니면 그건 허용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또한 국산 뭐 무역 정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 좋은 무역 정책이 이겁니다. 관료적 정책주의 장면. 안정성, 건강, 질 혹은 통관 규정은 보호와 무역 제한의 형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WTO를 만들었던 배경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비관세 장벽이죠. 비관세 장벽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정책은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서로 논란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대놓고 이야기가 치사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안전 규정을 이제 안전의 규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고무줄입니다. 고무줄이죠. 그래서 수입품에 대해 안전 규정은 굉장히 이상한 걸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전에 알았다 그러면 또 준비를 했겠지만 물건 다 만들어 가지고 세관에 들어왔는데 안전 규정으로 빠꾸 이런 짓을 많이 하죠. 그다음 건강, 국민 건강은 지웠습니다. 뭐 그 명제를 내세우면 아무것도 못 당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다른 수업에서 보여줬구나.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호주하고 무역 마찰이 심하죠. 마찰이 심한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군사적인 문제에서도 이 남태평양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진해의 문제 때문에 이 미국 전선과 중국하고의 그런 분쟁,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홍콩 문제까지 터지면서 호주는 대놓고 중국에 대해 비판을 하죠. 비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그러니까 호주는 사실은 이제 영연방위 국가이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한테는 뭔가 하면 거의 자국민족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홍콩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 이민도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무역 개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그런 게, 아니 미국은 최소한 대놓고 이야기해요.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은 뭔가 하면 치사하게 이야기한 것이 우리는 무역 개조 안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것은 그 랍스터를 통관을 안 시켜 있는 겁니다. 랍스터는 살아있는 거죠. 그거를 랍스터는 그래도 좀 오래는 가요. 한 달은 갑니다. 죽는데 보름에 3달 정도 갑니다. 근데 이제 거의 한 달만 넘기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딱 들어가 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신선하게 한다고 비행기를 타고 가지고 딱 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 저거 보는 거죠. 와가지고 다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 통관을 시키는 거죠. 그래놓고는 우리는 통관시켜줬다. 무역 장벽 안 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무역 장벽보다 훨씬 더 지삼하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정책을 많이 씁니다. 이런 관리적 형식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런 거 건강 아니면 질 통관 규정 뭐 유럽도 전에 이야기했죠. 유명한 것이 프랑스도 그런 것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뭐 일본 VCR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세관을 뭐 내로 깊숙하게 세관을 지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들고 오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옛날에 일본이 세계 최대 수출국이었을 때 유럽에서 특히 이제 프랑스가 또 유럽에서는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치사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비관세 장벽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뭐 넓은 의미에 봐가지고 무역 정책 수단이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비관세 장벽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무역 정책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자, 무역 정책의 효과. 뭐 관세도 있고 그 다음에 쿼타제 아니면 보조금 뭐 자율 규제 뭐 등등 쭉 있죠. 자, 각 무역 정책에 대해서 가격은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상승합니다. 자, 이 전체적인 효과를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놨습니다. 자, 이게 전체를 요약한 표입니다. 정책이 관세, 수출 보조금, 수출 수입 할당제, 자율 수출 규제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자, 정책을 하게 되면 생산자 잉여는 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산업을 보호했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생산은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게 되죠. 반면에 당연히 모든 것은 소비자 잉여는 더 감소하게 됩니다. 가격이 올랐든 보조금을 줬든 다 소비자 잉여는,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자가 그걸 구매하는 가격은 오릅니다. 관세를 통해서 올렸던 아니면 양이 줄었던 다 오르게 되는 거죠. 정부 잉여는 정부 수입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할당제라든지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 수입이 있는 거 없죠. 그러나 관세는 수입이 있고
수출 보조금은 오히려 수입이 정부가 마이너스를 줬었죠. 보조금이니까. 국가 전체 구성으로 봐가지고는 대부분 안 좋습니다. 대부분 감소합니다. 다 감소라고 볼 수 있고, 단 관세는 일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거죠. 소국에서는 무조건 다 감소입니다. 그러나 대국에서는 관세가 아주 특정한 경우에는 자국 구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관세를 통한 교육조건 효과하고 양쪽의 효율성 두 개 따져가지고 보면 교육조건 개선 효과가 양쪽의 비율보다 크다 그러면 관세가 국가 전체 구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최적 관세 아마 다음 장에 나올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국가 전체 구성은 감사합니다. 수입 할당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런 대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금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진만 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그 국가 후생은 나빠집니다. 그래서 무역 정책의 효과는 국가 전체로 봐가지고 아주 대국의 경우 상대가 보복을 못할 경우에 겨우 조금 나아질 경우가 있지만 아니면 대부분 손해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당연히 손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 총익량은 당연히 줍니다. 무역이 준 만큼 세계적인 잉여는 주는 거죠. 소위 무역 준 만큼 세계적으로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가 주는 거죠. 그러면 세계적인 이 후생은 감소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자국 생산자는 더 많이 공급하고 이득을 본다.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수요가 감소해서 피해를 본다.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자국이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국일 때는 세계 가격도 하락하죠. 하락하고 그러면 상대국 수출업자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관세는 정부 수입을 발생시킨다. 수출 지원은 정부 수입을 고갈시킨다. 정부의 조세 수입을 줄여버린다. 수입 할당제는 정부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신에 이제 수입업자가 할당 이만큼 덜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모든 무역 정책은 결국은 생산과 소비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효율성 차원으로 봐가지고는 무역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무역 정책에 대한 정책별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다음 10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9장에서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시 아마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우리가 찬반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론,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론. 그러니까 지금 쭉 배운 것을 정리하는 셈이죠. 뭐 여기 반대로 해서는 또 새로운 이제 주장을 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역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모형, 그 다음 무역정책의 국제협상과 세계무역기구 뭐 이런 등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론은 이미 다 배웠죠. 자유무역에 대한 첫째 찬성론은 정부가 무역정책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왜곡하지 않을 때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가장 효율적인 균형이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 전 세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효율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이라는 것은 항상 그거죠. 총잉여가 극대화된 지역입니다. 전 세계의 총잉여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 자유무역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규제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총잉여는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시장에서도 시장 균형이 효율적이다,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총잉여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즉 소국의 국민 후생은 자유무역을 할 때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높고, 무역 제한으로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너무 적게 소비하는 반면에 기업들은 과잉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일 때 총무성이 가장 높고, 무역 제한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수입 제한을 한다 그러면
그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죠. 오른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들은 옛날보다 적게 쓰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적게 소비하고, 너무 적게의 기준이라는 것은 뭐 가장 적절한 기준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유무역 때보다는 적게 소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들은 자유무역 할 때보다는 국내 기업은 과잉 생산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비효율적인 기업마저도 생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비효율성을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장입니다. 이미 우리 뭐 무역론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죠. 자,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시장 가격, 이게 제일 좋다라는 것이고, 여기다가 뭔가 하면 관세가 부과됐다 그러면 이만큼 왜곡이 생겼다. 이게만큼이 줄어든, 총경리가 줄어든 겁니다.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낮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율이 이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으로 이동해서 얻는 이익 추정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소득 대비 낮은 부분에 불과하다. 현재 상태를 보는 겁니다. 현재 상태.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이야기하면 몇 번 이야기했지만 2차 대전 이후부터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에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는 굉장히 관세가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대국왕 이후에 블록주의, 그 다음에 블록주의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뭔가 무역에 대한 장벽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높았어. 그 보호비용이라는 것이 그때는 뭐 GDP의 뭐 한 10% 이상은 됐을 겁니다. 됐을 것인데, 이제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새로 세계 질서를 만들면서 그런 것을 막자라는 차원에서 자유무역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환경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가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퍼졌습니다. 그래서 뭐 80년대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가 뭐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경제 발전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세계 한 200년, 300년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 발전을 본다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가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보였던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무역을 그 원인으로 듣고 있는 거죠.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그만큼 모든 나라들이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성장력이 높았다. 이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은 미국 및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다소 작고 가난한 개도국에는 다소 크다. 현재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도 그렇지만 관세율이 0% 나옵니다. 여전히 관세가 있고, 물론 FTA 하는 나라끼리 없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있고, 그 다음에 뭐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어느 정도 무역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보호 비용이 GDP 한 1% 정도가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것이고, 이거를 국가별로 나눠본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관세를 없애면 과연 얼마나 성장을 더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미 관세를 줄이면서 성장을 했지만 여기서 더 줄이가 다 관세 없애자 라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더 나아지냐에 대해 가지고 보면 미국은 0.57%, GDP에 대해서 현재 GDP에 비해서 0.57% 더 성장한다는 것이고, 유럽은 0.61, 일본은 0.85, 개도국은 1.4, 세계 전체는 거의 1%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을 개방한다 그러면 개방할수록 개도국이 더 유리합니다. 개도국이.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비싼 물건은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겠죠. 근데 이제 수입 안 해요. 개도국은 대부분 뭔가 하면 또 수입은 또 막죠. 수입은 막고. 그리고 비싼 거는 수입할 수 있는 여력도 잘 없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무역이 느는 것은 개도국의 성장에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얻은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바탕이 이 자유무역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가장 원리적인 이야기. 자유무역이 총후생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이제 규모의 경제 이야기를 하죠. 자유무역은 기업들이나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뭐 기업의 규모의 경제는 우리는 안 하고 지나갔지만, 뭐 산업에서 이미 배웠죠.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규모의 경제 때문에 독점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독점이 될 수는 있을 건데, 그러나 결국은 뭐 좀 옛날보다는 경쟁보다는 좀 독점되지만 결국은 생산 비용은 떨어지고 물건 가격이 떨어집니다. 물건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 세계가 모두 옛날보다는 더 싸게 좋은 물건을 쓸 수 있게 된다. 그게 또한 자유무역의 장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산업이나 기업 자체가 한 나라 정도 생산에 적합하지 않고 여러 나라 정도를 한꺼번에 그거를 공급해 줄 만큼 그 정도 돼야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그런 산업이다. 그런 기업이다. 그런 경우에는 자유무역이 되어야만이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해당 모든 나라들이 이익을 볼 수 있죠. 보호된 시장은 산업 집중을 방해함으로써 외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득을 제한하고, 이런 산업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보호됐다 그러면 외부 규모의 경제를 제한하고, 보호된 시장에는 너무 많은 기업이 진입하게 됩니다. 한두 기업만 있으면 되는데 수십 기업이 서로 뭐 낭비를 하고 있던 비효율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 기업의 생산 규모가 비효율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세계적인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이게 또한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자유무역은 경쟁과 혁신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동태적 규모의 경제 이야기했죠. 동태적 규모의 경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경쟁과 혁신이죠. 물론 이제 경험이 쌓인 학습 효과, 그게 동태 규모적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 전체, 다양한 산업 전체에 뭔가 하면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즉 많은 물건을 봐야 됩니다. 잘 만드는 물건을 봐야지 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앉아서 생각해가지고 다들 좋은 물건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앞선 나라가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뭔가 하면 그 만든 걸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더 좋은 걸 만드는 거지, 혼자서 뭔가 하면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우 따라가고 겨우 다음 나라 따라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통해서 서로 제일 좋은 물건들이 교육되고 거래되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물건을 쉽게 잘 만들어내고, 또한 경쟁이 잘 되고, 또한 혁신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기업가들에게 수출하거나 수입품과 경쟁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학습과 혁신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계속 뭔가 영원히 몇 달로 살 수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사는 거 더 좋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골치 아프게 경쟁 난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쟁보다는 그냥 뭐 편하게 조용하게 살자, 적게 먹고 살자,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라는 이야기죠. 개인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불행하게도 안 뒤처질라 그러면 결국은 계속 경쟁하고 혁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무역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시스템 차원에서 자유무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스템은 기대 추구를 줄여줍니다. 자유무역은 렌트 시킴을 통한 자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해줍니다. 자, 뭐 대표적인 렌트가 아까 본 쿼터제예요. 쿼터 같은 겁니다. 수량 규제 같은 걸 했을 때, 그러니까 수익 쿼터제를 했을 때 그 쿼터에 대해 가지고 누가 협회가 그 쿼터를 가졌다. 예를 들어서 농업단체가 바나나 수익권을 가졌다. 그러면 바나나에 대해 절대로 수익을 안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무역은 절대 반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렌트를 하나 가진다 그러면 그 가진 사람은 뺏기기 싫겠죠. 그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쉬운 그 렌트를 뺏기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렌트를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은 렌트 시킹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 렌트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렌트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사실은 경쟁과 혁신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로비를 통한 렌트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 우리도 그러자. 그래가지고 다들 뭔가 하면 그 렌트 시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 손실, 비효율이 점점점 심화되는 거죠. 즉 할당권과 이 할당권으로서 발생하는 이윤을 추구하는데 시간과 자원을 낭비시키는 겁니다. 무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뭐랄까 시험 같은 것이 사실은 그렇죠. 시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진입 장벽을 만들어 줬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대표적인 렌트시킹입니다. 뭐 사법제도 그래서 바뀐 거죠. 로스쿨로 바뀌는데 그 로스쿨이 또 다른 뭐 부작용은 많지만 일단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사법제도를 없애자는 것은 뭐 고시 난이도를 줄이자. 그 다음에 뭐 1년에 100명씩 딱 법조인을 뽑아놓으니까 그 100명, 1년에 100명, 그러면 뭐 몇천 명이 뭔가 하면 그냥 이 엄청나게 큰 밥그릇을 가지고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잘 먹고 잘 살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변론을 위해서 열심히 일 안 하고 서로 그냥 쉽게 아는 사람끼리 연락해가지고 그냥 사회 고객 보호보다는 자기들 보호에 더 쉬워지더라. 경쟁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 시장도 경쟁을 만들어 놓자. 라는 차원에서 그 숫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로스쿨로 간 거죠. 뭐 로스쿨 제도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부자들이 주로 접근하기 쉬운 뭐 학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단점은 있죠. 사건이 있는데 일단에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이 법률가에 대한 숫자 제한을 하는 것이 법률가에 대한 숫자의 제한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렌트시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에서 이 숫자 제한에 대해 가지고 이게 반발이 심하죠. 근데 어쨌든 이건 풀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지금 있는 것이 이제 의사들이죠. 의사들이 그 의대 정원 확정에 대해 가지고 반대가 심하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일부 맞긴 한데 상당한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의사가 수가 더 많아지면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렌트 시킹이 옛날만큼 안 심해지는, 옛날만큼 안 쉽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의사 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 20%만 늘면 의사 평균 월급이 10% 20% 떨어질 겁니다. 그게 경제적인 논리죠. 시장에서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 가지고 같은 의료,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의료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덜 받게 된다. 적게 받게 된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위협이니까 이럴 것 같으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정원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멘트입니다. 뭐 그런 이제 정원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지역 어떤 그 지자체별로 있는 지역 호적에 따른 온갖 지역 사업 나눠 먹기 이런 것들이 다 렌트죠. 그러니까 자유 경쟁이 아닌 것은 자유 경쟁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무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렌트 스킨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비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 렌트 스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적 공모론. 이게 상당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자유무역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쿼터제 이야기를 했죠. 아니면 관세 이야기를 했죠. 관세도 어떻게 잘하면 대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보다 좋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저관세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만들어냅니다. 계산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그거는 악용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현실입니다. 원칙적으로 더 좋은 정책이 있을 수 있더라도 최저가세 같이 더 좋은 정책이 있을 수 있더라도 자유무역이 가장 실행 가능한 정치적 정책이라는 거죠.
자유무역으로부터 이탈하는 어떤 정책도 정치 집단에 의해서 신속하게 조작되어서 국민 우선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최저관세가 딱 있다 그러면 해가지고 어떤 산업에 대해서 최저관세로 해가지고 더 좋아진다 해서 그만큼 관세를 부과 한번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보고 있는 산업에서는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만약 그게 깨지면 자기들 공장 문 닫아야 되니까. 그럼 뭐 로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로자를 동원시켜 가지고 데모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선거에서 뭔가 하면 이 표를 통해 협박을 한다든지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렌트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그게 더 효율적인 초이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세상은 내일 변합니다. 경제는 내일 변한 것이고 기술 조건도 바뀌고 세계적인 시장 가격도 바뀌고 바뀌면 뭔가 하면 분명히 그 다른 솔루션을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더 효율적인 포인트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더 나쁜 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비효율적인 점으로는 가지만 더 효율적인 점으로 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게 뭐 어떻게 봐가지고는 민주주의의 비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뭔가 하면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 국민의 힘이 뭔가 하면 전 국민이 아니라 일부죠. 관심 있는 일부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요구하면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누가 잘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안 먹히는 겁니다. 아무리 그게 객관적이고 맞다 그래도 표 앞에는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정치가 그러니까 경제가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치는 경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면 표가 누르면 효율성은 그냥 뒷전으로 밀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자유무역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트럼프 이야기 해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안타깝네. 과연 트럼프가 뭔가 하면 미국 블루칼라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러스트밸리를 위해 가지고 중국하고 싸웠다. 그래서 러스트밸리 일자리가 늘었냐? 전혀 안 늘었습니다. 전혀 안 늘었습니다. 그냥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샀겠죠. 그 듣고 싶은 말을 해줬을 따름이죠. 전혀 그 효과는 없은 겁니다.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그래도 유일한 대안이다. 라는 것이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옹호론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자유무역에 대해 가지고 이 반하는 또 논리도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